스포츠 분석 토선생입니다. 매일매일 실전 배팅 중입니다. 스포츠 토토 배팅 노하우, 스포츠 분석 노하우 토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결과 목표로 좋은 건 공유하겠다는 마음으로 뉴스 자료 실시간 체크 후 댓글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1월 1415일 수목요일 해외축구 25경기 아랍에미리트 vs 시리아. 이 경기는 전형적인 이겨야 하는 팀 vs 픽이기만 해도 되는 팀의 구조에서 출발한다. 시리아는 승점 3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반부터 라인을 올리고 마흐무드 알 아스와드와 아나스 알 다한을 중심으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릴 공산이 크다. 반면 UAE는 승점과 골득실에서 앞서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라인을 올릴 이유가 없고 5-4-1 블록을 유지하면서 상대의 실수를 기다리는 쪽에 더 가깝다. 그래서 경기 초반 흐름은 자연스럽게 시리아의 점유와 전진 패스, UAE의 블록 수비와 역습 시도라는 구도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UAE 입장에서는 마헤드 사이드와 하젬 모하마드가 중원에서 버텨주고 수비 앞에서 패스기를 끊어내는 순간마다 이삭 칼판을 향한 직선적인 전진 패스를 선택하는 그림이 이상적이다. 시리아가 공격 숫자를 늘리기 위해 풀백까지 전진시키는 순간 측면과 센터백 사이 뒷공간은 이삭 칼판이 파고들기에 최적의 환경이 된다. 이삭 칼판은 발 빠르고 공간을 읽는 능력이 좋아 한두 번만 타이밍이 맞으면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형이라 이 매치업에서는 상대 전술과 정확히 맞물린다. 시리아는 마흐무드 알 아스와드의 패스와 아나스 알 다한의 돌파, 지오반니가 아니라 지공 상황에서의 크로스까지 동원해 UAE의 촘촘한 블록을 흔들려 하겠지만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과 세컨볼 회수에서 막히면 역습 리스크만 커진다. 특히 시간이 지나치면서 득점이 나오지 않을수록 시리아는 더 많은 인원을 전방에 배치할 수밖에 없고 그때마다 UAE의 역습 성공률은 서서히 올라갈 것이다. UAE는 굳이 라인을 끌어올리지 않고도 수비 조직과 역습 루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경기 흐름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입장이다. 때문에 이 경기는 시리아가 볼을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슈팅을 시도하더라도 가장 날카로운 찬스는 오히려 UAE의 뒷공간 침투에서 나오는 그림이 충분히 가능하다. 심리적으로도 시리아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압박을 안고 뛰어야 하고 UAE는 비겨도 된다는 여유 속에서 카운터 한 방을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의 무게가 다르다. 그래서 후반으로 갈수록 시리아는 라인을 더 올리면서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UAE는 체력과 집중력을 관리하면서 한 번의 역습으로 승부를 끝낼 타이밍을 노리게 된다. 종합하면 전술 구조와 상황, 심리까지 모두 감안했을 때 이 경기는 시리아가 공격적으로 나설수록 UAE의 역습 성공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구도라고 볼 수 있다. 일본 vs 카타르. 이 경기는 단순한 순위 싸움이 아니라 팍스 주변에서 세컨드 라인이 얼마나 치밀하게 움직이느냐가 승부를 좌우하는 매치업이다. 일본은 이미 2경기 연승으로 흐름을 타고 있고 전체적인 전술 짜임새와 세컨드볼 대처에서 확실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전방에서는 누아디케가 상대 센터백과 부딪히며 1차 경합을 책임지고 측면에서는 요코야마가 크로스와 컷백을 번갈아 사용하며 팍스 안으로 다양한 유형의 볼을 공급한다. 그 결과 문전 앞에서는 항상 흘러나오는 세컨드볼을 노릴 수 있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이 지점을 노려 세컨드라인에서 이시와 타리가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드는 장면이 이어진다. 이시와 타리는 박스 바로 앞에서 몸 방향을 열어두고 수비가 걷어낸 볼이 자신 쪽으로 튀어나오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인스텝 중거리 슈팅으로 연결하는 데 강점을 가진다. 카타르는 이런 유형의 세컨드볼 수비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가 크로스를 한번 걷어낸 뒤 라인 정렬을 하는 과정에서 박스 앞을 비워두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더블 볼란치가 박스 안으로 너무 깊게 빨려 들어가면 박스 바깥 하프 스페이스에는 상대 세컨드 라인의 슈팅 각이 그대로 열리는 장면이 반복된다. 일본 입장에서는 굳이 무리해서 중앙을 뚫기보다 측면에서 요코야마의 크로스를 통해 박스 안에서 1차 경합을 유도하고 그 다음 장면에서 이시와 타리의 세컨드 슈팅을 노리는 패턴만 반복해도 충분히 득점 기대값을 쌓을 수 있는 경기다. 카타르는 2경기 연패로 인해 승점이 절실한 상황이라 일정 시점 이후에는 라인을 끌어올리며 승부수를 던져야 하는 입장이다. 이 순간부터는 오히려 일본이 중원에서 볼을 탈취한 뒤 요코야마와 이시와 타리가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번갈아 파고들며 전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구도가 열린다. 그래서 경기 초반에는 일본이 점유와 세컨드볼 장악으로 흐름을 가져가고 중반 이후에는 카타르가 위험을 감수하며 라인을 올리는 장면이 나오겠지만 그 과정에서 생기는 뒷공간과 박스 앞 공백은 오히려 일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이미 승점 6점을 쌓은 상황에서도 경기 집중력을 유지하고 있고 후반에 들어서도 세컨드볼을 향한 움직임과 중거리 슈팅 시도 횟수를 줄이지 않는 팀 컬러를 보여주고 있다. 카타르는 전술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쫓기는 입장이라 실점을 허용한 뒤 라인 컨트롤이 더 흔들릴 수 있고 이때 일본의 세컨드 라인 침투는 한층 더 위협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결국 이 경기는 박스 주변에서 볼이 한번 튀어나오는 장면을 누가 더 준비된 패턴으로 가져가느냐의 싸움이고 그 부분에서 일본의 조직력과 세컨드볼 집중력은 카타르를 충분히 압도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리 경기는 이른것보다도 박스 주변에 떨어지는 한 번의 세컨드볼을 누가 더 치밀하게 준비해왔느냐가 결과를 가르는 승부다. 일본은 요코야마의 크로스와 컷백, 누아디케의 경합, 이시와 타리의 세컨드 침투까지 이어지는 패턴을 완성도 높게 가동하고 있고 이미 2경기 연승으로 흐름까지 타고 있다. 반면 카타르는 연패 속에서 박스 앞 수비 정리와 세컨드볼 커버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어 준비된 패턴을 갖춘 일본의 공격 구조를 90분 내내 버텨내기에는 부담이 큰 상황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전술적인 상승과 세컨드라인 완성도,
그리고 승점 상황까지 모두 일본 승리 쪽에 힘이 실리는 경기로 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선택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일본승 추천. 핸디승 추천. 언더보버 강축. VFB 슈투트가르트 vs 프랑크푸르트. 이 경기는 컷으로 보기에는 3백과 4백의 대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측면 돌파와 박스 안컷백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살리느냐가 핵심이 되는 매치업이다. 슈투트가르트는 르웰링이 측면에서 클래식 윙어처럼 치고 나가는 장면을 바탕으로 프리덤 있는 이선 움직임과 운다브의 박스 안 위치 선정이 동시에 살아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르웰링이 터치라인을 타고 깊숙이 파고든 뒤 낮게 깔리는 컷백을 올리면 운다브는 니어 포스트와 골문 앞으로 가며 한 박자 빠른 슈팅으로 마무리를 시도할 수 있다. 이 패턴은 레버쿠젠 원정에서 이미 폭발력을 증명했고 프랑크푸르트처럼 3백 앞에 공간이 벌어지는 팀에게는 다시 한번 강하게 박힐 수 있는 루트다. 프랑크푸르트는 크나우프가 전진했을 때 뒤 공간이 넓어지는 구조를 안고 있기 때문에 르웰링의 측면 돌파와 인버티드 움직임에 동시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르웰링이 한 번은 라인을 따라 깊게 파고들고 또 한 번은 중앙으로 좁혀 들어와 인프런트 슛을 시도하는 패턴을 반복하면 3백과 윙백 사이 간격은 점점 더 넓어질 수밖에 없다. 나르테이는 이런 상황에서 볼을 탈취한 뒤 빠르게 전진 패스를 공급해 역습과 조직적인 공격 전환을 동시에 연결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프랑크푸르트는 다우드가 템포를 조절하며 전개를 풀어가겠지만 슈투트가르트의 전방 압박 강도가 높아지면 중원에서 볼을 오래 소유하기 어려운 구간이 분명히 찾아올 수 있다. 그 순간 프랑크푸르트의 빌드업은 측면으로만 쏠리거나 롱볼에 의존하게 되고 두 번째 볼 싸움에서 슈투트가르트가 우위를 점하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슈투트가르트는 이미 강한 상대였던 레버쿠젠 원정에서 4골을 터뜨리며 공격 루트의 완성도를 입증했기 때문에 홈에서는 더 공격적인 라인 설정과 전방 압박을 시도할 여유가 있다. 프랑크푸르트가 3백과 윙백을 활용해 역습 찬스를 노리더라도 라인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에는 슈투트가르트의 이선이 중간 지점을 선점하며 역으로 전환 속도를 끊어낼 수 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프랑크푸르트 윙백의 체력이 떨어지고 폭기 속도가 늦어지면 르웰링의 측면 돌파와 인버티드 움직임이 더 위력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 운다브의 박스 안 마무리와 르웰링의 왼발 인프런트 슛이 동시에 위협을 가하는 구조를 감안하면 이 매치업에서 슈투트가르트의 득점 기대값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결국 이 경기는 3백의 폭과 4백의 안정감이라는 단순 구도가 아니라 측면 돌파와 박스 안컷백 그리고 그 뒤에 따라붙는 세컨 라인의 결정력이 승부를 가르는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그 방향은 최근 공격 퍼포먼스와 홈에서의 템포를 감안할 때 슈투트가르트 쪽으로 자연스럽게 기울어지는 그림이다. 이 경기는 단순한 순위 싸움이 아니라 공격 패턴의 완성도와 수비 라인의 민첩성 차이가 그대로 드러나는 매치업이다. 슈투트가르트는 르웰링의 측면 돌파와 인버티드 움직임, 운다브의 박스 안 마무리, 나르테이의 중원 압박과 전진 패스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팀이다. 반면 프랑크푸르트는 3백과 윙백의 구조적 약점 때문에 경기 시간이 흐를수록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간격 관리에 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결국 홈에서 템포를 끌어올리며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쪽은 슈투트가르트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결과 역시 슈투트가르트 쪽으로 기울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슈투트가르트 승 강추. 핸디승 추천. 언더보버 추천. 보르시아 도르트문트 vs SV 베르더 브레멘. 이 경기는 전술적인 틀보다도 박스 주변에서 얼마나 정교하게 2대1 패턴을 풀어내고 오프사이드 라인을 타이밍 좋게 무너뜨리느냐가 승부의 핵심이다. 도르트문트는 기라시를 중심으로 아데에미와 조브 벨링엄이 삼각형 구도를 만들며 박스 근처에서 짧은 원투 패스로 수비 라인을 끌어낸 뒤 뒷공간을 노리는 패턴을 반복한다. 아데에미가 측면에서 안으로 좁혀 들어와 1차 원투 패스를 주고받고 조브 벨링엄이 그 사이 하프 스페이스에서 세컨드 터치를 가져가며 수비 시선을 두 방향으로 쪼개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이 과정에서 브레멘 포백이 한 발만 늦게 라인을 끌어올리거나 한 명이라도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 오프사이드 트랩이 깨지면서 기라시 혹은 침투에 들어가는 이선에게 완전히 열리는 찬스를 내줄 수 있다. 반면 브레멘은 4-2-3-1로 내려서서 블록을 조이고 수비 성공 후 은진마의 속도와 슈미트의 패스를 활용해 빠른 역습을 노릴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르트문트의 3백은 중원과의 연계를 통해 수비 숫자를 항상 확보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브레멘이 역습 한두 번으로 경기 전체 흐름을 완전히 바꾸기는 쉽지 않은 구도다. 시간이 지날수록 도르트문트의 공격 패턴은 더 다양해지고 윙백까지 포백의 옆과 뒤를 동시에 찌르는 구조로 전개되면서 브레멘 수비의 체력과 집중력을 점차 갉아먹을 것이다. 특히 후반에는 도르트문트가 교체 카드를 통해 새로운 속도와 활력을 투입할 수 있어 이미 오프사이드 트랩 타이밍이 흔들린 브레멘 포백 입장에서는 라인 컨트롤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브레멘이 버티는 힘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90분 전체를 놓고 보면 도르트문트의 투톱과 이선의 유기적인 움직임 그리고 벤치에서 나오는 추가 에너지까지 감안했을 때 수비 진영이 계속해서 압박받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매치는 도르트문트의 공격 루트가 잘 보이면서도 막기 어려운 유형이라는 점 그리고 브레멘 포백의 라인 유지와 뒷공간 관리에서 완벽하지 못하다는 점이 맞물리며 홈팀 쪽으로 흐름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대진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경기는 단순한 이름값 싸움이 아니라 박스 주변에서의 연계 플레이 완성도와 수비 라인 컨트롤의 차이가 그대로 드러나는 매치업이다. 도르트문트는 기라시 아데에미 조브 벨링엄으로 이어지는 축을 통해
패턴이 보이면서도 막기 어려운 2대1 원투 패스와 침투 패턴을 이미 준비해놓은 팀이다. 반면 브레멘은 포백 라인과 더블 볼란치가 완벽하게 함께 움직여주지 않으면 라인 앞뒤 공간이 동시에 열리며 경기 내내 뒷공간 위협을 감당해야 하는 입장이다. 전술 상승과 후반 교체 카드에서의 격차까지 모두 고려하면 도르트문트 승리 쪽으로 방향을 잡고 접근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도르트문트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추천. 마인츠 vs FC 하이덴하임. 이번 경기는 단순히 포메이션 숫자 싸움이 아니라 선수비 후역수비라는 콘셉트를 얼마나 정교하게 구현할 수 있느냐의 싸움이다. 마인츠는 3백을 축으로 먼저 수비 블록을 단단하게 세운 뒤 라인 앞에서 이재성이 템포를 잡고 방향을 전환해주는 구조가 명확하다. 수비 라인이 상대의 공격을 한번 받아낸 뒤 중원에서 볼을 회수하는 순간 이재성의 첫 터치 방향이 곧 역습의 방향이 된다. 그의 발끝에서 나가는 빠른 전진 패스와 사이드 체인지 패스는 흘러바우와 시브가 뒷공간으로 파고드는 타이밍과 정확히 맞물리며 상대 수비를 한 번에 찢어놓을 수 있다. 이때 흘러바우는 직선적인 침투로 수비 라인을 뒤로 끌어내리고 시브는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을 오가며 1.5선에서 두 번째 선택지를 만들어준다. 이 조합이 살아나는 날에는 마인츠는 공을 오래 소유하지 않아도 날카로운 역습만으로 충분히 경기 흐름을 자기 쪽으로 가져올 수 있다. 반면 하이덴하임은 3-4-3 특성상 공격 시 윙백과 윙이 동시에 높게 올라간 상태에서 전환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 지브지 바제와 레오 시엔자가 전방에서 좋은 장면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볼을 잃는 순간 도어시 혼자 넓은 중원과 전방 사이 공간을 커버해야 하는 부담이 커진다. 그래서 하이덴하임이 공격적인 압박을 유지하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마인츠의 역습 루트는 더 선명해지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특히 마인츠가 초반부터 선수비 후역습 패턴을 성공시키며 하이덴하임의 라인을 몇 번만 찢어놓으면 하이덴하임 수비진은 점점 라인을 내릴 수밖에 없고 그 순간부터는 경기 주도권이 완전히 마인츠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축구가 개인이 아닌 11명이 동시에 움직이는 단체 종목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전술 콘셉트가 정리된 쪽이 심리적으로도 훨씬 편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매치는 3백과 역습 구조가 정리된 마인츠가 하이덴하임의 뒷공간을 집요하게 찌르며 악몽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구도에 가깝다. 1위 경기는 포메이션 숫자보다 누가 더 명확한 콘셉트와 조직력을 갖고 들어오는지가 중요하다. 마인츠는 3백과 역습 구조가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고 이재성의 패싱 퀄리티를 중심으로 흘러바우와 시브의 스피드를 살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반면 하이덴하임은 공격적인 3-4-3 운영 과정에서 뒷공간과 하프 스페이스 관리에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는 만큼 마인츠의 선수비 후역습 패턴을 막아내기 쉽지 않은 원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마인츠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추천. 함부르크 vs 레버쿠젠. 이번 함부르크와 레버쿠젠의 맞대결은 같은 3-4-3 포메이션을 쓰더라도 누가 공을 쥐고 경기를 설계하느냐에 따라 내용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줄 가능성이 큰 경기다. 함부르크는 기본적으로 수비 안정에 무게를 두고 라인을 내리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오늘도 초반부터 수비 블록 안에서 시간을 많이 보낼 수밖에 없는 구도가 예상된다. 퀘니스 데르퍼의 스피드와 전방 침투는 분명 위협적이지만 팀이 깊게 내려앉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역습 출발거리가 너무 길어져 공격으로 전환하는 에너지가 빠르게 고갈될 수 있다. 중원에서 레싱 렐레시트가 빌드업을 책임져야 하지만 앞에서 레버쿠젠의 전방 압박이 강하게 들어오면 탈압박 과정에서 실수가 나올 여지도 적지 않다. 반면 레버쿠젠은 알레이스 가르시아를 중심으로 한 전진 패스와 방향 전환을 통해 함부르크의 블록을 좌우로 흔들어 놓고 그 다음 단계로 틸만의 돌파를 투입하는 구조를 가져갈 것이다. 틸만이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페네트레이션을 시도하는 순간 함부르크 수비는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쏠리고 그 틈을 이용해 반대편 테리어나 이선 자원들이 노마크 찬스를 잡는 장면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한 명의 드리블러가 단순히 수비수를 제치는 차원을 넘어 수비 라인의 시선과 간격을 어떻게 왜곡시키느냐가 전술 핵심인 승부라고 볼 수 있다. 함부르크는 실점을 막기 위해 라인을 계속 내리고 수비 숫자를 안쪽에 모으려 하겠지만 그럴수록 알레이스 가르시아의 중거리 패스와 틸만의 컷신이 더 위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결국 함부르크 입장에서는 경기 내내 수비에 매달리다 전후반 90분이 그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 레버쿠젠 입장에서는 침착하게 패턴을 반복하며 틈이 열리는 타이밍만 기다리면 되는 구도에 가깝다. 전술적인 완성도와 공격 패턴의 다양성, 그리고 에이스가 만들어내는 파생 루트까지 감안하면 경기 흐름은 자연스럽게 레버쿠젠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1위 경기는 단순히 포메이션 숫자가 같은 팀들의 맞대결이 아니라 누구의 발끝에서 경기가 설계되고 누가 수비 라인의 균형을 깨뜨리느냐가 핵심인 승부다. 함부르크는 조직적인 수비로 버티며 역습 한두 번의 승부를 걸어야 하는 입장이지만 레버쿠젠의 패턴화된 빌드업과 에이스 틸만의 돌파를 90분 내내 막아내기에는 부담이 크다. 반면 레버쿠젠은 알레이스 가르시아의 패스와 틸만의 페네트레이션, 그리고 테리어의 마무리까지 이어지는 루트를 반복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팀이라 시간이 지날수록 기회수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전술 완성도와 공격 루트의 풍부함, 그리고 함부르크가 수비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모두 고려하면 이 경기는 레버쿠젠이 승리를 통해 내용을 증명할 가능성이 더 높은 매치업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함부르크 패 강추.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보버 추천.
레알 소시에다드 vs CA 오사수나. 이 경기는 단순한 이름값 싸움이 아니라 수비와 중원 사이 간격 관리와 전방 압박 타이밍 싸움으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크다. 소시에다드는 4-1-4-4-1 블록을 촘촘하게 유지한 뒤 공을 따내는 순간 쿠보 타케우사가 전방에서 압박과 전환을 동시에 책임지는 구조를 가져간다. 오사수나가 후방에서 빌드업을 시작할 때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간격이 조금만 벌어지면 수비형 미드필더가 등을 치고 볼을 받는 장면이 자주 발생하고, 이 타이밍이 바로 쿠보가 압박을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지점이다. 쿠보가 적절한 방향으로 압박을 걸어 패스 루트를 막아버리면 오사수나의 초반 빌드업은 선택지가 줄어들고 결국 실수를 유도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 순간 소시에다드가 볼을 빼앗으면 파블로 마린이 한 번에 전방으로 시선을 돌려 오야르사발에게 빠른 전진 패스를 공급하거나 쿠보와 이선 라인과의 연계를 통해 역습 속도를 끌어올릴 것이다. 오야르사발은 이런 상황에서 박스 안으로 침투 타이밍을 맞추는 능력이 좋아 역습 한두 번만 제대로 걸려도 득점 장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수다. 반면에 오사수나는 3-4-3 구조상 윙백이 전진해 있는 상황에서 공을 잃어버리면 수비형 미드필더와 센터백 사이 공간이 그대로 열리며 소시에다드의 역습에 취약해지는 패턴이 나온다. 그래서 소시에다드는 전반부터 무리하게 점유율을 가져가기보다는 중원에서 압박 강도를 조절하면서 오사수나의 간격이 흐트러지는 순간을 기다릴 가능성이 크다. 압박 타이밍이 맞아 떨어지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면 소시에다드는 점유와 역습을 오가며 경기의 템포를 자기 쪽으로 가져오는 데 성공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사수나가 세트피스나 부디미르의 제공권을 활용해 한두 번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는 있지만 오픈 플레이 전체를 놓고 보면 흐름은 점점 소시에다드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소시에다드가 전방 압박과 라인 간격 관리를 바탕으로 오사수나의 빌드업을 끊어내고 쿠보와 오야르사발을 중심으로 한 역습에서 승부를 정리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 이 경기는 소시에다드가 얼마나 영리하게 압박 타이밍을 조절하느냐에 따라 경기 흐름이 달라질 수 있는 매치업이다. 소시에다드는 4-1-4-1 블록과 쿠보의 전방 압박, 오야르사발의 침투를 조합해 오사수나의 빌드업 실수를 노릴 준비가 되어 있고 홈에서의 자신감까지 더해져 있다. 반면 오사수나는 수비와 중원 간격 문제와 함께 압박을 받을 때 빌드업 선택지가 줄어드는 약점을 안고 있어 한번 리듬이 무너지면 쉽게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 결국 전술 상승과 심리 흐름 모두에서 앞서는 소시에다드가 코파델레이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소시에다드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AS 로마 vs 토리노 FC. 이 경기는 단순한 점유율 싸움이 아니라 측면과 박스 주변에서 누가 더 많은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내느냐가 승부를 가를 흐름이 될 가능성이 크다. AS 로마는 3백 위에 2명의 중원과 윙백 그리고 엘샤라위를 포함한 앞선 3명을 배치해 측면과 중앙을 번갈아 공략하는 입체적인 공격 구조를 준비할 수 있는 팀이다. 엘샤라위는 터치라인을 타고 깊숙이 내려간 뒤 박스 안을 향해 낮게 깎아 올리는 크로스와 컷백으로 상대 수비 간격을 계속 흔들어 놓을 것이다. 이때 퍼거스는 니어포스트로 치고 들어가거나 한 박자 늦춰 파포스트 쪽에서 마무리 각을 열면서 엘샤라위의 볼을 받아 다양한 득점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다. 마니코네는 중원에서 압박을 버텨내고 세컨볼을 회수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볼을 탈환하는 즉시 측면 혹은 하프스페이스 쪽으로 전진 패스를 공급해 AS 로마의 전방 템포를 끌어올릴 것이다. 토리노는 4-3-3 구조에서 미드필더 3명을 이용해 중원 싸움에서 수적 열세를 막으려 하겠지만 엘샤라위의 측면 돌파와 3백 기반의 넓은 폭을 동시에 케어하기에는 포백 부담이 상당하다. 지오반니 시메오네가 역습 상황에서 한 번의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골 결정력을 지니고 있는 것은 분명한 변수지만 그 지점까지 볼을 연결해주는 과정이 AS 로마의 압박과 중원 압도에 막힐 가능성도 무시하기 어렵다. 블라시치와 카사데이가 중원과 이선 사이에서 버퍼 역할을 하겠지만 라인이 점점 뒤로 밀리기 시작하면 이들 역시 박스 앞에서 수비에 매달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세트피스다. AS 로마는 코너킥 상황에서 파포스트로 깊게 침투하는 제공권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두 번째 볼까지 염두에 둔 세트피스 루틴을 여러 가지 가져가는 팀이다. 토리노 포백이 오픈플레이에서 버틴다 해도 코너킥 한두 번에서 파포스트 침투와 세컨볼 정리 실수로 인해 실점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구도다. 반대로 토리노도 세트피스로 맞받아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공격 루트의 다양성과 박스 진입 빈도에서 AS 로마만큼의 무게감을 보여주긴 쉽지 않다. 홈이라는 환경까지 더해지면 AS 로마는 초반부터 측면의 1대1 매치업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면서 토리노 포백을 자기 박스 깊숙한 곳으로 몰아넣는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니코네를 필두로 한 중원 압박과 세컨볼 싸움에서 AS 로마가 점점 우위를 넓혀갈 것이고 그 안에서 엘샤라위와 퍼거슨의 호흡이 살아나는 장면이 늘어날 수 있다. 결국 이 경기의 방향은 AS 로마의 측면 돌파와 세트피스 파워를 토리노 포백이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지 아니면 박스 근처에서 작은 균열이 크게 벌어지는 쪽으로 흘러갈지에 달려있다. 전술 구조와 세트피스 완성도 그리고 홈 분위기까지 감안하면 흐름은 점점 AS 로마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더 크다. 이 경기는 이름값보다 실제 전술 구조와 박스 앞 완성도가 더 중요한 매치업이다. AS 로마는 엘샤라위의 클래식한 윙어 움직임과 퍼거슨의 박스 장악력, 마니코네의 중원 장악을 앞세워 토리노를 자기 박스 깊은 위치로 몰아넣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반면 토리노는 지오반니 시메오네의 한방에 기대야 하는 구도가 강하고 라인이 내려앉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블라시치와 카사데이의 장점도 절반만 쓰이는 그림이 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측면 돌파 세트피스 중원 압박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AS 로마가 코파 이탈리아 무대에서 승리를 통해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더 높다는 판단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AS 로마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뉴캐슬 유나이티드 vs 맨체스터 시티. 이 경기는 표면적으로는 4-3-3-3과 4-3-2-1의 맞대결이지만 실제로는 중원 전환 상황에서의 커버링과 뒷공간 관리 능력이 승부를 가르는 한판이다. 뉴캐슬은 홈에서 라인을 올려 맨시티를 압박하고 싶어 하겠지만 중앙 미드필더들의 포지셔닝과 스위칭이 어긋나는 순간 토날리 주변 공간에서 패스 미스와 커버링 지연이 동시에 발생할 위험을 안고 있다. 이때 베르나르두 실바가 정확한 타이밍에 하프 스페이스로 스며들며 전진 드리블을 시도하면 뉴캐슬 수비 라인은 볼 홀더에게 압박을 갈 것인지 홀란드에게 붙을 것인지 혹은 포든의 침투를 막을 것인지 사이에서 계속 갈등하게 된다. 이 고민이 길어지는 만큼 수비 간격은 더 벌어지고 베르나르두가 짧은 패스로 원투를 이어가거나 박스 앞에서 과감히 슈팅을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전반에는 뉴캐슬이 홈의 분위기를 등에 업고 강하게 압박을 걸어올 수 있겠지만 템포가 조금씩 떨어지는 중반 이후부터는 맨시티의 패턴 플레이가 점점 더 자주 얼굴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맨시티는 라인을 너무 무리하게 올리지 않고도 포든과 베르나르두를 통해 중원과 이선에서 볼을 지배하면서 홀란드에게 향하는 마지막 패스의 각도를 계속 바꿔줄 수 있다. 후반 교체 카드로 도쿠와 세르키가 투입되는 구간은 뉴캐슬에게 가장 위험한 타이밍이 될 수 있다. 이미 많은 거리를 뛰어간 뉴캐슬 풀백과 센터백이 체력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도쿠의 순간 가속과 셰르키의 드리블 돌파를 동시에 상대해야 한다면 뒷공간 침투를 허용할 가능성은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뉴캐슬의 중원 스위칭이 조금만 느려져도 맨시티는 곧바로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엮어 공격 방향을 바꾸고 그 사이에서 홀란드가 박스 안에서 마무리 각을 찾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뉴캐슬이 얼마나 오래 중원에서 버티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맨시티가 언제쯤부터 본격적으로 베르나르도와 이선 자원들을 활용해 수비 간격을 찢어놓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전술 완성도와 교체 카드의 위력, 그리고 후반까지 유지되는 템포를 모두 감안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경기 흐름은 천천히 맨시티 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림이 그려진다. 1위 경기는 초반만 보면 뉴캐슬의 압박과 홈 분위기가 돋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중원 커버와 뒷공간 관리에서의 차이가 점점 더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뉴캐슬은 토날리와 중원 라인이 빌드업과 수비 전환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구조라 전환 타이밍이 흔들리는 순간마다 베르나르도와 포든, 홀란드에게 넓은 공간을 허용할 위험을 안고 있다. 반면 맨시티는 전술 완성도와 교체 카드의 질에서 분명한 우위를 가지고 있고 후반 도쿠와 셰르키의 스피드가 더해지는 순간 경기는 더욱 맨시티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카라바오컵이라는 토너먼트 특성까지 감안했을 때 한방의 경기를 정리할 수 있는 패턴과 마무리 능력을 갖춘 쪽은 맨시티이고 그 흐름을 따라가면 뉴캐슬보다는 맨시티 승리 쪽에 무게를 두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뉴캐슬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FC 위트레흐트 vs 트벤테. 이 경기는 단순히 공격력 좋은 두 팀의 맞대결이 아니라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의 세밀함과 하프 스페이스 활용 능력이 승부를 갈라놓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위트레흐트는 옌센과 블레이크의 콤팩트한 연계 패턴을 통해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팀이다. 옌센이 중앙에서 볼을 잡고 한 번에 전진 패스를 넣기보다는 짧은 패스를 주고받으며 수비 간격을 조금씩 벌려놓고 그 순간 블레이크가 타이밍을 맞춰 박스 측면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림을 자주 만든다. 이 과정에서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는 2대1 원투 패스가 유기적으로 전개되고 수비 시선을 교란한 뒤 뒤에서 늦게 따라 들어오는 자원까지 동시에 활용하면서 트벤테의 포백과 볼란치 라인에 지속적인 고민을 던질 것이다. 트벤테는 포백이 박스 근처에서 라인을 유지하려 하지만 오프사이드 트랩 타이밍과 발 맞추기가 완벽하지 않아 옌센 블레이크 로드리게스로 이어지는 삼각 패턴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오프사이드 라인을 한번 올렸다가 다시 내리는 과정에서 수비 간격이 무너지면 블레이크의 침투와 옌센의 스루패스가 맞물리면서 1대1 상황이 빈번하게 연출될 수 있다. 코너킥 상황에서도 위트레흐트는 니어 포스트를 향해 런닝 점프에 들어가 중간에서 헤더로 공을 잘라 먹는 세밀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 트벤테의 세트피스 수비 집중력을 계속 시험할 가능성이 크다. 트벤테 입장에서는 볼프스빈케를 활용한 크로스와 세컨볼 공략으로 맞불을 놓겠지만 위트레흐트가 홈에서 일정 수준 라인을 끌어올리면서도 박스 주변 숫자를 유지한다면 상대 롱볼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는 구도다. 위트레흐트가 초반부터 템포를 올려 박스 주변에서 짧은 패스를 반복한다면 트벤테의 포백은 대인 마킹과 존 커버 사이에서 갈등하는 시간이 길어질 것이고 그 틈을 타 블레이크와 미겔 로드리게스가 하프 스페이스를 계속 찔러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옌센이 단순히 전개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박스 앞까지 직접 전진해 세컨 찬스 슈팅을 노리는 움직임까지 가져가면 트벤테의 볼란치 라인이 커버해야 할 범위는 더 넓어진다. 트벤테가 순간적인 역습과 세트피스로 승부를 걸 수는 있겠지만 90분 전체를 놓고 보면 박스 주변에서 더 유기적인 움직임과 세밀한 패턴을 보여줄 수 있는 쪽은 위트레흐트 쪽에 가깝다. 결국 이 경기는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를 누가 더 자주, 더 효율적으로 공략하느냐,
그리고 세트피스에서 누가 더 날카롭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판세가 갈릴 가능성이 크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옌센과 블레이크의 연계를 앞세워 팍스 주변을 흔들고 코너킥 루틴까지 갖춘 위트레흐트가 홈에서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1위 경기는 이른것보다도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누가 더 세밀하게 움직이고 하프 스페이스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승부를 가르는 매치업이다. 위트레흐트는 옌센과 블레이크를 중심으로 짧은 패스와 침투 타이밍을 완성도 높게 맞추고 있고 코너킥 패턴에서도 득점 기대값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반면 트벤테는 포백과 볼란치 간 간격, 오프사이드 트랩 타이밍에서 드러나는 미세한 균열이 위트레흐트의 공격 패턴과 맞물릴 경우 90분 내내 수비적으로 힘든 경기를 치를 가능성이 크다. 종합적으로 보면 홈의 응원과 전술적 상승을 모두 등에 업은 위트레흐트 승리 쪽에 무게를 두는 선택이 더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위트레흐트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오버 추천. 이라크 vs 호주. 이번 매치는 단순히 오픈 플레이에서의 점유율 싸움보다는 세트피스 한 판과 하이볼 경합에서 누가 더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느냐가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라크는 5-3-2, 5백을 앞세워 박스 안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고 낮은 라인으로 버티면서 역습 타이밍을 노리는 전략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모하메드 자밀이 중원 앞을 넓게 커버하며 1선과 2선 사이 공간을 막아주고 알리 사데크가 박스 안에서 제공권을 책임지는 구조라 기본적인 수비 블록은 견고하게 형성될 것이다. 하지만 볼을 뺏은 이후 전환 속도가 느려지면 아이맨 루아이의 측면 돌파도 출발선이 너무 깊어지고 전방 투톱까지 볼이 전달되기 전에 다시 압박에 걸려 역습이 끊기는 장면이 나올 수 있다. 반면 호주는 4-4-2 라인을 유지하면서도 측면과 세트피스를 묶어 공격에 비중을 두는 팀 컬러가 뚜렷하다. 네이서널 블레어가 전방에서 계속 상대 수비를 압박하며 라인을 끌어내리면 해먼드와 맥컬리스터가 중원에서 세컨볼 경합과 전진 패스를 동시에 담당하며 공격 템포를 조절하는 그림이 그려진다. 조별리그에서 이미 증명된 세트피스 루틴, 즉 코너킥 상황에서 장신 센터백들이 니어 포스트를 향해 강하게 러닝을 가져가고 뒤에서 공격형 미드필더가 리바운드 슈팅을 준비하는 구조는 이라크처럼 라인을 내리는 팀에게 특히 위협적이다. 이라크가 5백을 유지하며 팍스를 지키더라도 순간적인 마킹 전환과 세컨볼 정리가 흔들리는 구간이 나오면 한두 번의 코너킥만으로도 실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여기에 맥컬리스터의 정교한 킥 능력까지 더해지면 상대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얻어내는 프리킥마다 직접 득점을 노릴 수 있고 크로스 형태의 세트피스로도 충분히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이라크 입장에서는 파울 관리와 팍스 근처에서의 위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해지지만 강도 높은 경기에서 체력이 떨어지는 후반 구간에는 이 부분이 가장 먼저 무너질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호주의 세트피스 루틴과 맥컬리스터의 킥 퀄리티가 전면에 부각될 가능성이 크고 이라크가 버티는 시간을 얼마나 길게 가져가느냐가 승부의 세부 포인트가 될 것이다. 전반에는 이라크의 5백이 어느 정도 버티더라도 후반으로 넘어가며 라인 간격과 세컨볼 경쟁에서 미세한 차이가 벌어지면 호주의 세트피스와 하이볼 공략이 경기 흐름을 자기 쪽으로 당길 가능성이 높다. 1위 경기는 오픈 플레이에서의 화려한 공격 축제보다는 세트피스와 하이볼 경합에서 누가 더 조직적인 준비를 해왔느냐가 승부를 가르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라크는 5백으로 기본적인 수비 안정감을 갖추고 있지만 전환 속도와 세컨볼 정리에서 완성도가 떨어지는 순간마다 호주의 세트피스와 맥컬리스터의 킥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호주는 코너킥 루틴과 직접 프리킥이라는 확실한 무기를 갖고 있어 경기 중후반으로 갈수록 한두 번의 세트피스 상황이 곧 결승골 장면으로 이어질 여지가 크다. 종합적으로 보면 세트피스 완성도와 킥 퀄리티, 하이볼 공략 준비도에서 우위를 점한 호주가 이라크의 수비 블록을 끝까지 두드리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이라크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오버 언더 추천. 태국 vs 중국. 이번 맞대결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다득점을 가져가는 그림보다는 서로가 서로의 템포에 발이 묶인 채 답답한 공방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태국은 5-4-1이라는 구조상 수비 블록을 단단히 세워두고 전환 상황에서 측면으로 전개한 뒤 포차이를 활용해 버티는 그림을 선택할 것이지만 공격 속도를 극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옵션이 많지 않다. 포차이가 등지고 받아주는 움직임은 유용하지만 박스 깊숙이까지 파고드는 폭발적인 침투가 적어 박스 안에서 수비 라인을 완전히 흔드는 장면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중국 역시 4-3-3으로 넓게 서 있더라도 양하오이가 중원에서 전진 패스를 과감하게 꽂아 넣기보다는 템포 관리에 치중하는 성향이 강해 공격 전개 자체가 빠르게 끊어지지 않고 늘어지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양팀 모두 수비 전환 속도는 빠르기 때문에 한번 공을 잃어도 곧바로 라인을 재정렬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방 스트라이커들의 움직임이 제한적이고 2선 미드필더들의 침투, 타이밍도 전방 전개와 정확히 맞물리지 않기 때문에 하프라인을 넘는 전개가 이어져도 박스 안에서의 유효 슈팅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낮을 가능성이 크다. 볼 점유율은 큰 차이 없이 비슷한 비율로 나뉘겠지만 점유가 길다고 해서 그만큼의 위협을 동반하는 형태는 아닐 것이고 오히려 양팀 모두 공을 돌리다가 다시 뒤로 빼는 장면이 반복되는 답답한 양상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런 흐름에서는 오픈 플레이에서 만들어지는 찬스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결국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집중력과 킥 정확도가 거의 유일한 득점 루트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태국은 롱스로인과 프리킥에서 포차이의 제공권을 살려 한두 번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고, 중국은 코너킥과 프리킥에서 왕 위둔과 리 전치안의 세컨볼 대처 능력을 통해 반격을 노릴 수 있다. 그럼에도 양팀 모두 풀타임 내내 공격 템포를 극적으로 끌어올리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세트피스에서조차 다수의 결정적인 장면이 연달아 나오기보다는 득점 여부와 관계없이 경기 흐름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수비 전환과 블록 유지에서는 서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서도 공격 전개와 찬스 전환 효율에서는 둘 다 날카로움이 떨어지는 매치업으로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한쪽이 주도권을 완전히 틀어주고 상대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림보다는 양쪽 모두 실점을 먼저 하지 않겠다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해 라인을 무리하게 올리지 않는 신중한 운영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시간이 흐를수록 체력 저하로 간격이 느슨해질 수는 있겠지만 그마저도 양팀의 전개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지 않아 대량 득점으로 터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종합해보면 세트피스 외에는 확실한 득점 루트를 만들기 어려운 경기 흐름이 예상되고 풀타임 기준으로는 서로를 완전히 제압하지 못한 채 균형이 끝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대결로 해석할 수 있다. 1, 2번 경기는 어느 한쪽의 공격이 폭발하는 그림보다는 서로의 느린 전개와 제한적인 침투 속도 때문에 답답한 공방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태국과 중국 모두 수비 조직과 전환 속도는 나쁘지 않지만 전방에서 템포를 끌어올릴 수 있는 조합이 부족해 풀타임 기준으로는 세트피스를 제외한 득점 기대값이 크지 않다. 그래서 득점이 나오더라도 크게 벌어지는 스코어보다는 타이트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골이 없거나 한 골씩 주고받는 수준에서 균형이 유지되는 무승부 시나리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무승부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 추천. 세네갈 vs 이집트. 이 경기는 결국 어디서 숫자 우위를 만들 것이냐와 후반에도 측면을 버틸 체력이 남아있느냐가 핵심이다. 세네갈은 4-3-3-3을 통해 양 측면에 윙포워드와 풀백을 동시에 배치하면서 기본적으로 사이드에서 2대1 구도를 전제한 채 경기를 풀어간다. 반면 이집트는 3-4-1-2 구조에서 양쪽에 윙백 한 명씩만 두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미 측면 숫자에서 불리한 상태로 출발하는 셈이다. 전반에는 이집트가 3백과 더블 볼란치를 촘촘하게 세워 박스 중앙을 잘 막아내더라도 세네갈 입장에서는 측면으로 볼을 돌리면서 천천히 윙포워드와 풀백의 2대1 장면을 늘려갈 수 있다. 마네와 디아라는 풀백과의 유기적인 오버래핑 언더래핑 동선을 통해 윙백을 한번 끌어내고 그 뒤에 생기는 공간으로 파고들며 크로스와 침투 패턴을 반복할 것이다. 이집트 윙백이 계속해서 12 상황에 노출되면 3백 중 한 명이 커버를 나와야 하고 그 순간 세네갈은 반대 측면 혹은 중앙에서 두비카스를 활용해 마무리 각을 열 수 있다. 전술적으로 봤을 때 세네갈은 측면 오버로드를 바탕으로 하프 스페이스와 측면 깊은 지역을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구조지만 이집트는 측면에서 버티는 것 자체가 경기 내내 과제가 되는 그림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측면 왕복을 반복해야 하는 이집트 윙백의 체력 부담은 커지고 더블 볼란치 역시 수비 라인 앞을 지키면서 동시에 사이드까지 커버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세네갈은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후반 교체 카드로 신선한 스피드를 투입하며 측면과 뒷공간 침투 빈도를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이집트는 살라의 클래스와 한방으로 흐름을 바꾸려 하겠지만 전방에서 수비 가담이 늦어지는 순간부터는 3백과 윙백이 감당해야 할 공간이 지나치게 넓어지는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 특히 후반 승부처로 접어들면 세네갈의 빠른 스프린트와 직선적인 침투가 이집트 수비 라인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지점을 정교하게 파고들 여지가 많다. 전술 상성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윙포워드 풀백 2대1 vs 윙백 1명이라는 구조적 차이가 이미 분명하게 드러나는 매치업이고 이 숫자 싸움이 후반 들어 더 극명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경기는 단순히 이름값이나 스타 플레이어의 존재보다 측면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막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릴 것이며 이 부분에서 세네갈이 이집트보다 더 준비된 팀이라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1, 2번 맞대결은 복잡하게 볼 필요 없이 측면 숫자 싸움과 후반 스프린트 격차만 냉정하게 짚어도 흐름이 보이는 경기다. 세네갈은 4-3-3 구조 속에서 마네디아라와 풀백들이 만들어내는 2대1 구도로 이집트의 윙백과 3백을 계속해서 옆으로 끌어내며 틈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다. 이집트는 살라의 한 방과 세트피스로 저항하겠지만 경기 시간이 길어질수록 측면 커버와 라인 간격 유지에서 부담이 누적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술 상성과 체력 배분, 교체 카드 활용까지 감안했을 때는 세네갈 승리 쪽으로 방향을 잡고 접근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세네갈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VFL 볼프스부르크 vs FC 장크트 파울링. 이 경기는 전형적으로 라인 간격 관리가 흔들리는 팀을 하프 스페이스 침투에 능한 팀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파고들 수 있느냐의 싸움이다. 볼프스부르크는 4-2-3-1에서 마에르가 전개축을 잡고 좌우로 볼을 흔들다가 라인 사이로 날카로운 패스를 찔러 넣는 구조를 통해 상파울리의 간격 문제를 집요하게 노릴 수 있다. 상파울리가 경기 도중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3선 사이 공간을 넓게 비워두는 구간에서는 볼프스부르크의 에이스 빈머가 그 벌어진 틈으로 절묘하게 침투에 들어가며 슈팅과 컷백, 결정적인 어시스트까지 다양한 득점 찬스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페이치노비치는 박스 안에서 센터백을 끌고 다니며 수비 숫자를 묶어두고 세컨 찬스 상황에서는 다시 문전으로 빠르게 재진입해 마무리를 노릴 것이다.
상파울리는 마티아스 페레이라, 라게를 중심으로 측면 공략을 시도하겠지만 윙백이 전진한 타이밍에 공을 잃으면 곧바로 역습에 노출되며 팩3와 중원 사이 간격이 크게 벌어지는 리스크가 크다. 그래서 볼프스부르크 입장에서는 굳이 라인을 과하게 끌어올리기보다는 중원에서 상파울리의 빌드업을 끄는 뒤 하프스페이스로 빠르게 전환하는 패턴만 꾸준히 반복해도 충분히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매치업이다. 반면 상파울리는 공격 루트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지만 라인 간격과 전환 수비에서 나오는 균열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다면 홈에서 자신있게 라인을 올리는 볼프스부르크의 템포를 끝까지 버티기 어려울 수 있다. 1위 경기는 단순한 전력 비교보다 전술 구조와 라인 간격 관리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결과로 직결될 가능성이 큰 매치업이다. 볼프스부르크는 빈머와 마에르를 축으로 상파울리의 수비 미드필더 사이 공간을 꾸준히 두드릴 수 있는 패턴을 갖추고 있고 페이치노비치의 박스 안 존재감까지 더해져 득점 기대값이 높은 편이다. 반면 상파울리는 윙백과 이톱을 활용한 공격 전개는 위협적이지만 전환 국면에서 벌어지는 너무 넓은 라인 사이 공간을 끝까지 통제하지 못한다면 결국 홈팀의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마무리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전술적 상성과 공간 활용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볼프스부르크가 홈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선택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볼프스부르크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SSC 나폴리 vs 파르마 칼초 1913. 이번 경기는 단순한 이름값 대결이 아니라 시즌 내내 같은 뼈대를 유지해 온 팀과 전술 변화를 반복해 온 팀 사이의 조직력 차이가 핵심 변수다. 나폴리는 포백 기반 전술을 바탕으로 3-4-3 변형까지 유연하게 쓰고 있지만 기본 구조와 원칙은 시즌 초부터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호일룬이 중앙에서 뒷공간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노아 랑이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번갈아 공략하며 맥토미니가 중원에서 공수 연결고리를 담당하면서 전체 라인이 자연스럽게 함께 움직인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나폴리는 수비 블록을 유지한 상태에서 빠른 전환으로 역습을 가져가거나 점유를 통해 상대 진영에 오래 머무르면서 경기 템포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 반면 파르마는 시즌 초 3백 3-4-3에서 기대만큼 효과를 보지 못했고 최근에는 포백 4-3-3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 라인 간 간격과 압박 타이밍에서 미세한 어긋남이 자주 드러난다. 동계훈련 때부터 준비한 전술 프로세스가 그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아직 선수들이 새 구조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축구는 개인 종목이 아니라 11명이 동시에 호흡을 맞추는 단체 종목이기 때문에 조직력의 중요성이 절대적이다. 그래서 전술 변화로 혼선이 있는 파르마보다는 초반부터 일관된 구조를 유지해온 나폴리가 라인 컨트롤과 전환 속도에서 분명히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 파르마가 펠레그리노의 제공권을 활용해 세트피스나 크로스 상황에서 한두 번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겠지만 90분 전체 흐름을 뒤집기에는 전술 완성도 차이가 만만치 않다. 결국 이 경기는 나폴리가 조직력과 전술 밸런스를 앞세워 홈에서 경기를 주도하고 후반에는 템포 조절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쪽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1위 경기는 화려한 이름값보다 전술 틀과 조직력이 얼마나 안정되어 있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매치업이다. 나폴리는 호일룬과 노아 랑, 맥토미니를 축으로 공격과 수비의 연결 구조가 이미 자리 잡혀 있고 시즌 내내 같은 뼈대를 유지해오면서 팀 전체 움직임이 자연스럽다. 반면 파르마는 전술 변화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포지션 간 간격과 수비 로테이션이 흔들리는 구간이 길어지고 있어 나폴리의 압박과 전환 속도를 버티기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단체 종목으로서의 조직력과 전술 프로세스의 안정성을 기준으로 보면 나폴리 승리 시나리오가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성립되는 경기라 판단된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나폴리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버버 추천. 구어헤드 이글스 vs 헤라클레스 알멜로. 이번 경기는 누가 공을 얼마나 오래 가지느냐가 아니라 어디에서 공을 빼앗아 오느냐와 그 지점에서 얼마나 빠르게 박스로 침투하느냐가 승부의 핵심이 되는 흐름이다. 구어헤드 이글스는 자신들이 해볼 만하다고 판단한 팀을 상대로는 전방부터 강한 압박을 걸어 상대 빌드업에 숨통을 조이는데 주저함이 없다. 이 압박이 한번 통하기 시작하면 더블 볼란치와 센터백 사이에서 실수가 나올 때마다 곧바로 상대 진영 높은 위치에서 볼을 회수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페널티 박스를 향한 전진 패스를 선택하는 패턴이 반복된다. 에드바르드세는 이러한 전개 속에서 박스 안에서 마무리를 책임지는 축이 되어주고 마가렛은 측면에서 안으로 파고들며 풀백과 센터백 사이 공간을 계속해서 건드리게 된다. 브렘은 압박 성공 직후 볼을 잡으면 뒤로 되돌리는 대신 한 번에 전방으로 찔러 넣거나 직접 박스 앞까지 운반하면서 상대 수비가 정렬할 시간을 빼앗는다. 반면 헤라클레스는 쿨레노비치에게 볼을 보내 포스트 플레이로 풀어가려 하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 구어헤드 이글스의 전방 압박을 견디지 못하면 공격 패턴이 롱볼 위주로 단순해질 수밖에 없다. 반 기스트가 측면에서 역습을 시도한다 해도 팀 전체 블록이 낮게 형성되면 그가 공을 잡는 위치가 너무 뒤로 내려가 실제 박스 근처에서 위협을 가할 장면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브룬스 역시 압박을 피하기 위해 계속 뒤쪽으로 내려와 볼을 받다 보면 정작 쿨레노비치와의 거리 조절이 어려워지고 이 선에서 박스로 파고드는 움직임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구어헤드 이글스의 전방 압박 강도와 활동량이 유지되는지 그리고 헤라클레스가 실수 없이 빌드업을 이어갈 수 있는지가 핵심 변수가 된다. 교체 카드의 폭과 에너지 레벨까지 고려하면
후반 중후반으로 갈수록 고어헤드 이글스가 또 한 번 압박 강도를 끌어올리며 추가 득점 기회를 만드는 그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결국 전방 압박 이후에 직선적인 박스 공략, 그리고 홈에서의 자신감 있는 템포 조절까지 감안하면 경기 전체 흐름은 고어헤드 이글스 쪽으로 점점 더 기울 가능성이 높다. 1위 경기는 단순한 이름값 싸움이 아니라 전방 압박의 완성도와 그 이후 박스 공략의 효율이 승부를 갈라놓는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고어헤드 이글스는 강한 전방 압박과 직선적인 박스 침투, 그리고 교체 자원의 에너지까지 모두 갖추고 있어 홈에서 상대를 몰아붙일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다. 반면 헤라클레스는 빌드업과 간격 유지에서 압박을 버텨야 하는 과제가 많고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흐름을 되돌리는 데 시간이 걸리는 팀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술 구조와 경기 양상을 종합하면 고어헤드 이글스가 KNVB컵에서 기대 이상의 경기력으로 승리를 노려볼 만한 매치업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고어헤드 이글스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RB 라이프치히 vs SC 프라이부르크. 이 경기는 라이프치히의 인사이드 침투와 세트피스 파워가 프라이부르크 포백의 간격 관리와 얼마나 부딪히느냐가 핵심이 되는 매치업이다. 라이프치히는 하더가 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인버티드 침투를 반복하며 카르도조와의 연계로 박스 안에서 마무리 각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바움가르트너는 그 뒤에서 하프 스페이스를 점유하며 전진 패스와 이선 침투를 병행해 프라이부르크 수비형 미드필더와 포백 사이 공간을 집요하게 노릴 것이다. 프라이부르크는 더블 볼란치와 포백을 이용해 블록을 내리고 버티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측면과 중앙의 간격 관리가 조금만 늦어져도 하더의 인사이드 러닝에 뒤늦게 반응하는 장면이 나올 수 있다. 여기에 라이프치히의 강점인 세트피스가 더해지면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에서 니어 쪽 움직임과 박스 밖 두 번째 상황을 동시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수비 집중력이 크게 요구된다. 프라이부르크는 그리포의 킥을 활용해 역습과 세트피스에서 맞불을 놓을 수 있지만 전체적인 전개 속도와 라인 간격 관리에서 라이프치히만큼의 안정감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은 흐름이다. 특히 원정에서 초반 실점이 나올 경우 블록을 끌어올려야 하며 이때 라이프치히의 전방 압박과 인사이드 침투에 의해 추가 실점 위험이 커질 여지가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전술적 상승과 세트피스 완성도, 그리고 홈 이점까지 감안했을 때 경기 흐름은 점점 라이프치히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1위 경기는 점유율보다도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근처에서 누가 더 날카롭게 찬스를 만들어내느냐가 승부를 가르는 흐름이 될 것이다. 라이프치히는 하더의 인사이드 침투와 카르도조의 피니시, 바움가르트너의 이선 가담에 세트피스 파워까지 더해져 홈에서 꾸준히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다. 반면 프라이부르크는 조직력으로 버티려 하지만 포백과 더블 볼란치 간격이 벌어지는 약점과 세트피스 수비에서의 불안 요소를 완전히 숨기기에는 부담스러운 매치업이다. 전술 상승과 흐름, 그리고 홈 이점을 모두 감안하면 라이프치히가 승리를 통해 분위기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라이프치히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TSG 1899 호펜하임 vs 메넨글라트바흐. 이번 맞대결은 복잡하게 볼 필요 없이 양팀의 측면 숫자 싸움과 전환 속도만 정확히 짚어도 흐름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 보이는 경기다. 호펜하임은 4-3-3에서 풀백과 윙포워드가 동시에 라인을 올려 사이드에서 2대1 우위를 만들고 하프 스페이스를 연달아 공략하는 패턴을 준비하고 있다. 램펄이 안으로 파고들며 수비수를 끌어당기면 아슬라니가 박스 중앙에서 타이밍을 맞춰 침투하고 아부둘라우는 뒤에서 두 번째 볼과 세컨볼을 정리해 다시 공격 루트를 이어가는 그림이 그려진다. 반면 글라트바흐는 양쪽에 윙백 한 명씩만 배치된 3-4-3 구조라 같은 측면 구역에서 호펜하임의 윙포워드와 풀백 둘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불리한 매치업을 피하기 어렵다. 윙백이 측면 폭을 막기 위해 넓게 벌어지면 그 사이를 파고드는 하프 스페이스가 비고 센터백이 끌려 나오는 순간 박스 중앙의 타바코비치 쪽으로도 라인 균형이 무너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여기에 이번 시즌 글라트바흐는 원정 경기만 치르면 수비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실점 이후 회복 탄력도 떨어지는 모습이 여러 차례 노출되었다. 그래서 호펜하임 입장에서는 홈이라는 환경 속에서 초반부터 전방 압박 강도와 측면 오버로드를 최대치로 끌어올려 글라트바흐의 원정 멘탈이 흔들리는 구간을 집중적으로 노릴 가능성이 높다. 중원에서도 아부둘라우가 1차 압박을 탈압박으로 풀어낸 뒤 양쪽 풀백에게 빠르게 전환 패스를 공급한다면 글라트바흐 윙백 뒤 공간을 반복적으로 찌를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된다. 노이하우스와 엥게라르트가 압박을 받으며 뒤로만 공을 돌리는 시간이 늘어나면 글라트바흐의 전개 속도는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타바코비치에게 연결되는 유효볼의 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또한 호펜하임은 홈에서 라인을 한두 줄 더 올리고 경기 템포를 끌어올리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글라트바흐의 느슨한 전환 수비와 원정 멘탈을 동시에 시험하는 구도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글라트바흐가 타바코비치의 제공권을 활용해 세트피스 한두 번으로 반격을 노릴 수는 있지만 오픈플레이 전반의 주도권은 호펜하임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측면 숫자, 우위와 전환 속도, 그리고 원정에서의 심리적 부담까지 감안했을 때 호펜하임의 홈 주도권이 더 강하게 작동할 만한 매치업이다. 1위 경기는 이름값보다 전술 구조와 상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한 승부다. 호펜하임은 4-3-3 기반의 측면, 오버로드와 홈 경기 특유의 템포를 앞세워 글라트바흐 윙백 라인을 계속해서 시험할 것이다. 반면 글라트바흐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드러난 수비 불안과 심리적 위축을 한 번에 지울 만큼의 안정된 구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결국 측면 숫자 싸움과 전환 속도에서 앞서는 호펜하임이 홈에서 흐름을 잡고 승리로 연결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호펜하임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쾰른 vs 바이에른 미넨. 이 경기는 단순히 이름값 차이만이 아니라 볼 점유율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와 하프스페이스 공략의 완성도에서 뚜렷한 격차가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쾰른은 3백과 윙백을 두텁게 세우면서 중앙에서의 숫자 우위를 확보하려 하지만 상대 미드필더가 측면 하프스페이스로 파고드는 움직임에 대한 커버에서 자주 불안한 모습을 보여왔다. 바이에른 미넨의 고레츠카는 중앙에서 측면으로 대각선 침투에 들어가는 메잘라 형태의 무브먼트를 통해 쾰른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스페이스 공간을 정확히 찌르는 움직임을 반복할 수 있는 자원이다. 그 순간 박스 안쪽에 자리 잡고 있던 케인이 수비수와의 간격을 미세하게 조절하며 결정적인 크로스나 컷백을 마무리하는 장면이 이 매치업에서도 충분히 재현될 수 있다. 올리세가 우측에서 안쪽으로 드리블을 가져가며 수비 라인을 끌어당기면 풀백과 메잘라가 번갈아 침투에 들어가는 패턴까지 더해져 쾰른 3백이 파이널 서드 부근에서 정렬을 유지하기 더욱 어려워진다. 볼 점유율 역시 바이에른 미넨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고 점유를 통해 상대를 박스 근처에 묶어두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슈팅 볼륨과 유효 슈팅 숫자도 자연스럽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 아무래도 볼 점유율을 장악해 나갈 수 있는 팀이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더 많은 슈팅 기회를 창출하게 되고 그만큼 바이에른 미넨이 다양한 패턴으로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여지가 크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결국 전술적 상성과 개별 선수의 클래스 그리고 메잘라 전술의 완성도까지 감안하면 쾰른 입장에서는 수비 라인을 어떻게 내려세워도 버티기 벅찬 경기 양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1위 경기는 단순한 상위권 vs 하위권 매치업이 아니라 하프스페이스를 누가 더 잘 활용하느냐와 메잘라의 침투를 누가 더 효과적으로 막아내느냐의 싸움으로 봐야 한다. 쾰른은 홈 경기장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버티려 하겠지만 3백 구조 특성상 측면과 중앙 사이 공간을 동시에 통제하기에는 바이에른 미넨의 공격 루트가 너무 다양하다. 바이에른 미넨은 고레츠카의 대각선 침투와 올리세의 볼운반, 케인의 박스 점유를 앞세워 점유와 찬스 모두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격차가 스코어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 매치업은 쾰른이 이변을 만들기보다는 바이에른 미넨이 메잘라 전술의 위력을 보여주며 결과까지 가져갈 확률이 훨씬 높은 경기라고 판단된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쾰른패 강추. 핸디핸디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SC 인테르 vs US 레체. 이 경기는 단순히 이름값이 아니라 포백의 발이 느린 팀과 뒷공간 침투에 능한 팀이 만난 전형적인 상성 싸움이라고 봐야 한다. 인터밀란은 3백을 기반으로 윙백을 높게 올려두고 전방에서부터 압박을 건 뒤 뒷공간으로 깊게 파고드는 공격 패턴을 반복할 수 있는 팀이다. 레체의 센터백들은 페널티 박스 안에서 버티는 수비는 가능하지만 인터밀란의 빠른 투톱과 윙어의 움직임을 따라가며 라인을 유지하기에는 순간 스피드와 방향 전환에서 분명한 한계가 드러난다. 라우타로 마르티네즈와 루이스 엘리케는 이 약점을 놓치지 않고 수차례 뒷공간을 향해 대각선 침투를 가져가면서 세로 가로 움직임을 동시에 섞어 수비 라인을 계속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크다. 레체 입장에서는 라인을 내리고 박스 안에서 블록을 두껍게 쌓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되면 인터밀란의 중원 자원들이 세컨볼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계속해서 파이널 서드에서 볼을 회수하는 그림이 그려진다. 박스 근처에서 반칙이 늘어나는 순간 미키타리안과 바렐라가 번갈아 나서는 직접 프리킥 한 방은 레체에게 치명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 특히 인프런트로 가마차는 킥을 여러 각도에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골키퍼와 수비병 모두 위치 선정에서 긴장을 놓기 어렵다. 레체는 카마르다와 테테 모렌테를 활용해 역습 찬스를 노리겠지만 중원에서의 압박 저항과 패스 정확도가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쉽게 인터밀란에게 다시 볼을 내어주며 공격 전개가 끊긴 뒤 곧바로 수비로 몰리는 장면이 반복될 수 있다. 반면 인터밀란은 빠른 전환과 3백의 레스트 디펜스를 통해 역습 상황에서도 수적 우위를 유지하며 큰 위기 없이 경기를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레체가 한두 번 역습이나 세트피스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경기 대부분의 시간 동안 주도권은 인터밀란이 쥐고 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 결국 이 매치업은 느린 포백과 빠른 공격수 라인의 상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경기이며 인터밀란의 뒷공간 침투와 세트피스 퀄리티가 레체의 수비 조직을 끝까지 시험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된다. 1위 경기는 화려한 이름값보다 느린 포백과 빠른 공격수 라인이 만났을 때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매치업이다. 인터밀란은 라우타로 마르티네즈와 루이스 엘리케의 뒷공간 침투, 미키타리안과 바렐라의 세트피스 퀄리티를 앞세워 레체 수비진을 전방과 박스 근처에서 동시에 압박할 수 있는 팀이다. 반면 레체는 센터백의 순발력과 라인 조정 능력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경기 시간이 흐를수록 수비 집중력과 간격 관리가 무너질 위험이 크다. 결국 전술적 상성과 전방 위협의 질을 모두 고려하면 홈에서 주도권을 쥐고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인터밀란의 승리를 우선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인터밀란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에이지 알크마르 vs AFC 아약스. 이 경기는 단순한 네임밸류 싸움이 아니라 전방 압박 이후 라인 리커버리와 세컨드볼 상황에서 누가 먼저 하프스페이스를 점령하느냐의 싸움으로 봐야 한다. 알크마르는 중원에서 상대 실수를 유도한 뒤 비난스가 1선과 2선 사이 애매한 공간에 빠르게 자리를 잡고 볼을 받는 구조를 선호한다. 아약스가 전방 압박을 나갔다가 리커버리 타이밍이 늦어지면
더블 볼란치 라인 D가 비면서 그 구간을 미난스에게 쉽게 내줄 위험이 크다. 이 상황에서 미난스가 하프턴 후 박스 방향으로 전진하거나 양쪽 측면에 있는 사디크와 이선 라인과 연계에 들어가면 아약스 수비는 세컨드볼 정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문전 위기를 연달아 맞을 수 있다. 페럿이 수비 뒷공간으로 빠져 수비 라인을 깊게 끌어내리고 그 사이 미난스가 간격 사이를 파고드는 움직임이 반복되면 알크마르는 박스 앞에서 연속적인 슈팅 기회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반면 아약스는 원정에서 라인 간격이 흔들릴수록 베오르스트를 활용한 직선적인 전개에만 치중하게 되고 중원에서 템포를 끊어줄 수 있는 장면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알크마르는 굳이 점유율을 크게 가져가기보다는 중원에서 압박 타이밍을 맞춰 세컨드볼을 장악하고 미난스를 중심으로 상대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을 계속해서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전방 압박 이후 라인 리커버리와 하프 스페이스 점유 싸움에서 아약스보다 완성도가 높은 쪽은 알크마르 쪽으로 보이며 홈이라는 환경까지 감안하면 흐름은 자연스럽게 알크마르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다. 이리 경기는 누가 더 많이 압박을 나가느냐가 아니라 압박 이후 라인을 얼마나 빨리 정리하고 간격을 유지하느냐가 핵심이다. 알크마르는 미난스를 축으로 세컨드볼과 하프 스페이스를 선점하는 패턴이 정리되어 있고 홈에서는 이 강점을 더 과감하게 드러낼 수 있는 팀이다. 반대로 아약스는 원정에서 라인 간격이 벌어지면 전방 압박이 그대로 역습의 트리거로 되돌아오는 흐름을 자주 보여주고 있어 알크마르의 전한 한두 번의 경기 흐름을 통째로 내줄 위험이 크다. 그래서 전술 상승과 최근 흐름을 종합하면 KMVB컵 이 매치업은 알크마르가 홈에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알크마르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추천. 알라베스 vs 라요 바에카노. 이번 코파델레이 매치는 단순한 전력 싸움이 아니라 공수 간격과 전방 압박의 완성도 차이가 그대로 표면으로 드러나는 경기라고 봐야 한다. 알라베스는 4-4-2 두 줄 수비를 먼저 촘촘히 세운 뒤 전방에서 레바흐가 변칙적인 압박으로 상대 빌드업의 첫 단추를 흔드는 팀이다. 레바흐가 사이드로 튀어나가 센터백과 풀백 사이의 각도를 잡고 압박을 걸면 그 순간 토니 마르티네스와 보에가 패스 루트를 차단하며 압박망을 완성하는 그림이 나온다. 이 상황에서 라요가 공을 잃으면 알라베스는 이재성 같은 전통적 플레이메이커 없이도 미드필더 라인이 곧바로 전진 패스를 선택하며 빠르게 전환 스위치를 켠다. 토니 마르티네스는 박스 안으로 곧장 침투의 마무리를 준비하고 보에는 한 칸 내려와 볼을 받아 등지는 순간 사이드로 흘려주거나 직접 슈팅을 선택하는 등 공격 패턴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다. 특히 레바흐의 전방 압박은 단순히 뛰는 양이 많은 수준이 아니라 패스 예상 지점을 선점하는 형태로 각을 잡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간격이 벌어진 라요의 빌드업에는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이번 시즌 라요는 원정에서 공수 간격이 엄청나게 벌어지는 최악의 상태를 자주 노출하고 있다. 중원에서 압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으로 상대 공격수가 자유롭게 침투해 들어가는 장면을 반복해서 허용하고 있다. 이 구간을 알라베스의 이선과 스트라이커들이 정확히 노릴 경우 라요 수비진은 박스 앞에서 등지는 공격수와 박스 안으로 파고드는 침투를 동시에 막아야 하는 상황에 몰린다. 호르헤데 프루토스와 28라존이 공격 전개에서는 위협을 줄 수 있겠지만 팀 간격이 늘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공을 전달받기까지의 과정에서 이미 여러 차례 끊길 가능성이 크다. 우나이 로페즈 혼자 중원에서 양방향을 커버해야 하는 구조가 반복되면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강도와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래서 이 경기는 알라베스가 전방에서부터 변칙적인 압박으로 라요의 빌드업을 틀어막고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을 집요하게 두드리며 득점 기회를 여러 차례 만들어낼 수 있는 구도에 가깝다. 컵 대회 특성상 라요도 무작정 물러서기보다는 어느 정도 라인을 올리려 할 텐데 그 순간 알라베스의 역습과 전방 압박은 더 큰 위력을 발휘할 여지가 크다. 종합하면 공수 간격이 정리된 알라베스와 원정에서 라인 유지에 큰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라요의 대결은 홈팀 쪽으로 기울어진 흐름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이리 경기는 전통적인 리그 흐름보다 공수 간격과 전방 압박의 완성도가 컵대회 한 경기 승부에 어떻게 투영되느냐가 핵심이다. 알라베스는 레바흐의 변칙적인 압박과 토니, 마르티네스, 보의 박스 안 움직임을 앞세워 느슨한 라요의 중원 수비 간격을 집요하게 파고들 준비가 되어 있다. 반면 라요는 원정에서 공수거리가 무너지는 패턴을 고치지 못한 채 이 경기에 들어오는 만큼 압박 실패 이후 벌어지는 뒷공간과 라인 간 공간 관리가 가장 큰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술 완성도와 최근 원정 흐름, 조직력까지 모두 감안하면 알라베스가 홈에서 경기를 주도하며 컵 대회에서 원하는 결과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매치업이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알라베스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버 추천. 레알 베티스 vs 엘체. 이번 경기는 단순한 점유율 싸움보다는 중원 이선 압박의 밀도와 전진 패스 허용 여부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 베티스는 더블 볼란치와 이선 조합이 안정적으로 볼을 순환시키면서 에르난데스와 리켈메, 포르날스를 향해 전방을 찌르는 패스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엘체의 하프라인 근처 이선 압박이 느슨한 특성 때문에 베티스 미드필더들은 비교적 큰 압박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전방 공격진을 향해 전진 패스를 공급할 여유를 얻게 된다. 이렇게 되면 에르난데스는 수비 라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포지셔닝을 잡고 리켈메는 사이드와 하프 스페이스를 오가며 1대1 돌파와 컷신을 시도할 수 있어 박스 근처에서 자연스럽게 찬스가 다수 생산될 가능성이 크다.
포르날스 역시 전진 패스를 받은 뒤 박스 앞에서 중거리 슛이나 스루 패스를 선택하며 엘체 수비 라인의 간격을 계속 시험해 볼 수 있는 위치에서 경기를 풀어나가게 된다. 반면 엘체는 라파 미르의 제공권과 세트피스 위협을 중심으로 역습과 롱볼 패턴을 시도하겠지만 중원 압박이 풀리는 구간이 길어지면 다시 수비에 몰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베티스 입장에서는 경기 초반부터 중원에서 탈압박 이후 전방으로 빠르게 볼을 공급해 엘체의 미완성된 압박 구조를 계속 겨냥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 또한 교체 카드에서 베티스가 보다 다양한 유형의 공격 자원을 투입할 수 있다는 점은 후반 들어 피로도가 쌓이는 시간대의 추가 득점이나 경기 템포 유지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엘체는 3-4-1-2의 장점인 숫자 5위를 살려 중앙을 두텁게 만들려 하겠지만 윙백 라인이 동시에 전진했을 때 뒷공간 케어와 라인 조정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베티스의 빠른 전진 패스와 이선 침투에 계속해서 노출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베티스가 전반부터 중원에서 주도권을 잡고 전진 패스를 통해 전방 자원들의 자유도를 극대화하는 흐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엘체가 한두 번 역습이나 세트피스 찬스를 잡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빌드업 완성도와 라인 간격 관리, 교체 카드의 질까지 고려하면 베티스 쪽이 훨씬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줄 수 있는 조건이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엘체의 이선 압박 강도가 떨어지면 베티스의 패스 템포는 더 편안해지고 박스 근처에서의 찬스 빈도 역시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전술적 상성과 벤치 자원 퀄리티, 경기 운영 능력을 모두 합산하면 베티스가 홈에서 흐름을 잡고 승리를 노릴 수 있는 구도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매치업이라고 볼 수 있다. 1위 경기는 엘체의 느슨한 이선 압박에 허용한 전진 패스와 그로 인해 베티스 전방 자원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느냐가 핵심 변수다. 베티스는 에르난데스, 리켈메, 포르날스로 이어지는 전방 라인이 중원에서 오는 안정적인 패스를 바탕으로 수차례 득점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도를 갖추고 있다. 반면 엘체는 압박 강도와 라인 간격 관리, 교체 자원에서의 한계가 겹치면서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안정감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다.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홈에서 전술적 상승과 스쿼드 깊이에서 앞서는 베티스가 흐름을 주도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더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베티스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나이지리아 vs 모로코. 이 경기는 전형적인 높은 수비 라인 vs 라인 브레이킹 특화 공격수라는 상성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매치업이다. 나이지리아는 3백을 앞세워 라인을 올리고 중원부터 압박을 걸며 빠르게 공격 전환을 노리지만 한번 압박 타이밍이 엇나가면 수비 뒷공간이 크게 열리는 약점을 안고 있다. 오시멘과 루크만을 앞세운 전방 화력은 분명 위협적이지만 라인을 올린 상태에서 볼을 빼앗기는 순간에는 상대의 직선적인 역습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모로코는 바로 이 지점을 물고 늘어질 수 있는 팀이다. 엘카비와 브라임 디아즈는 라인 브레이킹에 특화된 움직임을 보여주는 공격수들이고 사이바리는 이들에게 타이밍 좋은 스루 패스를 공급할 수 있는 이선 자원이다. 나이지라의 수비 라인이 한 번이라도 애매한 위치에서 올라섰다 내려왔다를 반복하면 엘카비가 그 틈을 파고들며 뒷공간을 완전히 열어젖히는 장면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브라임 디아즈는 중앙에서 탈압박 후 방향 전환 한 번으로 나이지라의 미드필드 라인을 흔들고 그 순간 수비와의 간격이 벌어지면 다시 라인 뒤로 파고드는 동료를 향해 킬패스를 찔러 넣을 수 있다. 나이지라 입장에서는 오프사이드 트랩으로 뒷공간을 통제하려 하겠지만 라인 컨트롤이 조금만 흔들려도 VAR 판독을 거쳐도 바꾸기 힘든 실점 장면이 나올 수 있는 구조다. 여기에 후반 승부 첫 타이밍에 모로코가 이가마네와 엔 네시리를 투입하면 신선한 다리와 현란한 드리블 그리고 박스 안에서의 강한 존재감까지 더해져 수비 부담이 한층 가중된다. 이들은 단순 교체 요원이 아니라 흐름이 막힌 경기에서도 개인 능력으로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어급 크랙 자원에 가깝기 때문에 후반전 양상은 모로코 쪽으로 더 기울 수 있다. 나이지라의 뒷공간 불안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3백 구조 특성상 한번 라인이 무너지면 커버가 연속적으로 늦어지면서 연쇄적인 실점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모로코는 4-1-4-4-1에서 수비형 미드필더가 수비 라인 앞을 가려주고 양쪽 풀백이 무리하게 올라가는 비율을 조절하면서 최소한 라인 간격만큼은 안정적으로 유지하려 한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구조적인 안정감은 모로코 쪽에 더 쌓이고 나이지라는 뒷공간을 의식한 나머지 본인들이 가장 잘하는 높은 라인 운영조차 자신있게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높은 수비 라인 뒤에 남는 공간과 그 공간을 찢을 수 있는 라인 브레이커들의 존재 여부가 승부를 가르는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 관점에서 보면 모로코의 빠른 공격 자원과 교체 카드 구성이 나이지라의 구조적 약점을 정면으로 찌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편이 현실적이다. 1위 경기는 단순히 공격력이 센 팀과 수비가 단단한 팀의 대결이 아니라 전술 구조에서 발생하는 뒷공간과 그 공간을 활용하는 라인 브레이커들의 싸움으로 보는 편이 맞다. 나이지라는 높은 라인과 3백 구조로 전방 압박과 공격적인 색깔을 유지하지만 뒷공간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한 모로코의 빠른 공격진에게 항상 실점 위협을 안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 모로코는 엘카비와 브라임 디아즈의 침투, 사이바리의 전진 패스, 후반 이가마네와 엔 네시리의 크랙 카드까지 더해지면서 경기 초반부터 끝까지 나이지라의 수비 라인을 흔들 수 있는 무기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전술적 상승과 교체 전력, 그리고 라인 브레이킹의 완성도까지 감안했을 때 모로코가 흐름과 결과를 동시에 가져갈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판단이 더 설득력 있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나이지라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버버 추천. 첼시 vs 아스널. 이번 카라바오컵 맞대결은 단순한 P클럽 이름값 싸움이 아니라 중원 간격 관리와 하프스페이스 활용 능력에서 승부가 갈리는 경기다. 첼시는 주앙 페드로 네투, 콜 파머를 앞세워 개개인의 기량으로 한 방을 만들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 경기들을 보면 중원 압박이 위로만 뜨고 그 뒤 커버가 따라붙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 공간이 과하게 벌어지고 이 구간에서 상대 플레이메이커가 여유롭게 볼을 다루며 전진 패스를 넣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반면 아스날은 이런 상황을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팀 중 하나로 웨데고르를 중심으로 하프라인 근처에서부터 공격 템포를 조율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 웨데고르가 하프라인 부근 혹은 하프스페이스에서 볼을 따내거나 리턴 패스를 받아놓고 상황을 한 번에 정리해버리는 능력을 감안하면 첼시의 허리 구간이 벌어지는 지금 흐름은 아스날에게 최적의 환경에 가깝다. 요케레스는 수비 라인 뒷공간을 향해 계속해서 라인을 긁어주고 사카는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움직임으로 센터백과 풀백 사이 간격을 흔들어 놓을 것이다. 이 상황에서 웨데고르가 전방 공격수들과 여유롭게 호흡을 맞추며 라인 브레이킹 패스를 뿌리기 시작하면 첼시 수비는 라인 정렬을 끝내기도 전에 박스 안에서 슈팅 각을 허용하는 장면이 나올 공산이 크다. 첼시는 포백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수비 라인을 더 내리면 이번에는 파머와 네투가 공을 잡을 위치가 점점 뒤로 밀리면서 역습 출발 지점이 자꾸만 자기 진영 깊숙한 곳으로 내려앉는 부작용을 감수해야 한다. 그래서 첼시가 전방 압박을 유지하면서도 간격을 줄이려면 더블 볼란치가 수비 라인과의 거리 조절을 섬세하게 관리해야 하는데 최근 흐름을 보면 이 조율이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반면 아스날은 중원 삼각형의 간격을 짧게 유지하면서 웨데고르에게 전개 권한을 몰아주고 사카 요케레스에게 침투 타이밍을 맡기는 구조가 이미 자리를 잡은 팀이다. 첼시가 라인을 높게 두고 맞불을 놓을 경우 하프라인 근처에서 웨데고르가 볼을 잡는 순간부터 뒤쪽으로는 요케레스, 옆으로는 사카가 동시에 라인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첼시가 지나치게 내려앉으면 이번에는 아스날이 점유를 완전히 틀어주고 박스 근처 하프스페이스에서 웨데고르, 사카, 요케레스가 삼각형을 그리며 계속해서 슈팅 각을 만들어낼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첼시가 허리 구간에서 보이는 구조적 불안이 얼마나 빨리 개선되느냐보다 아스날이 그 틈을 얼마나 정확하고 냉정하게 찔러 넣느냐에 초점이 맞춰진 승부에 가깝다. 전술 완성도와 중원 간격 관리, 그리고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하는 능력을 모두 감안하면 전체적인 기대값은 아스날 쪽으로 더 기울어져 있다고 보는 편이 합리적이다. 이리 경기는 누가 더 많이 뛰느냐가 아니라 누가 하프 스페이스와 허리 구간을 더 효율적으로 설계하느냐가 승부를 나누는 컵 대결이다. 첼시는 주앙 페드로와 파머, 네투를 앞세운 개개인의 한 방은 있지만 중원 간격 관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90분 내내 아스날의 전진 패스와 침투에 끌려다니는 그림이 반복될 수 있다. 반면 아스날은 웨데고르를 중심으로 요케레스, 사카가 라인을 무너뜨리는 구조가 이미 완성 단계에 올라와 있어 한두 번만 타이밍을 맞춰도 경기 흐름을 결정짓는 득점을 만들어낼 여지가 충분하다. 결국 중원과 수비 라인의 연결, 그리고 하프스페이스 장악력에서 앞서는 쪽은 아스날 쪽에 가깝고 이 차이가 카라바오컵 단판 승부에서 그대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승부 예측 배팅 강도. 승무패 첼시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버버 추천.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가치 척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